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 World now. 태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 서밋 그룹의 자제인 중국계 태국인 타나토는 2018년 신미래당을 창당하고 2019년 총선에 출마하며 왕실과 군부 정치 개혁, 민주화를 갈망하는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지만 2020년 불법 정치 자금 등의 이유로 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당은 해산되었고 본인도 의원직 박탈 및 10년 정치 활동 금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총선인 2023년에는 전진당이 돌풍의 주역이 됩니다. 당 총재인 피타는 중국계 태국인이며 하버드에서 학사, MIT에서 석사를 취득한 엘리트로 왕실 모독죄 폐지, 군부 권한 축소, 진병제 폐지 등의 공약을 걸고 수도인 방콕에서는 33석 중 무려 32석을 싹쓸이하는 등 하원 총 500석 중에서 151석을 차지해 태국 정치의 제1당으로 올라섭니다.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합친 750석의 과반인 376석을 넘어야 하는데 태국 정부가 2017년 군부가 상원의원 250명을 모두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했기에 전진당은 하원에서만 376석을 모아 연립정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피타와 전진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모을 수 있었던 건 6개정당 309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진당이 연립정부 형성에 실패하자마자 141석을 가지고 있는 푸아 타이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국 군부 정권과의 연합을 선택했으며 중국계 태국인 패통당 친나왓이 최연소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탁신 친나왓, 첫째 공호부는 쏨차이 윙사왓, 둘째 이모는 잉락 칭나왓으로 모두 태국 총리를 지냈습니다. 결국 태국 정치계의 야합은 제대로 된 경력 하나 없는 여성을 가문의 후광만을 보고 총리로 선출하면서 개혁을 열망하는 태국 국민들의 기대에 또 한 번 깊숙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 판결로 전진당 역시 신미래당처럼 위헌정당으로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고 총재인 타파 역시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합니다. 신미래당에서 전진당으로 재탄생했었는데 또다시 당명을 국민당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민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국민들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표현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로고를 선택하며 2027년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서는 최근 들어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왕실이나 군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태국에서는 성공한 기업인과 고위 정치인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을 하이소라고 부릅니다. 단지 돈이 많다고 하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과 어느 정도 가문의 후광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이소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로소로 분류됩니다. 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특정 사업과 부를 독점하고 있어 로소가 하이소로 올라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류층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점점 더 그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매우 낮은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면세 한도 역시 매우 폭넓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이소와 로소의 구분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학력, 사립학교 재학 유무, 패션, 피부색, 직업 등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처럼 계층화가 뚜렷한 국가는 사회 통합에 애를 먹습니다. 하이소는 전생에 많은 덕을 쌓아서 현생에서 하이소로 태어난 것이기에 대놓고 로소를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두 계층이 서로 섞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중 아이들의 민니는 대표적인 하이소, 블랙핑크의 리사가 로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데뷔 전 리사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중상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문의 후광이 없기 때문에 하이소는 아닌 것이죠. 저는 오래전 몇 명의 태국 유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소위 말하는 호구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유학생들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태국인 학생은 저와 본인 사이에 위아래를 정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낮춰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어느 곳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속마음을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내는지가 그 나라의 문화, 매너, 예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처럼 왕가를 중심으로 한 계층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집단 안에서의 명예가 매우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족이나 상류층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경유착 등의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태국에서 하이소들이 실제로 누리는 특권이 태국의 사회적 문제로 비하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레드불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의 아들이 2012년 9월 치앙마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속 주행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은 200m쯤 차로 끌고 가다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수희가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불의 창업자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후 몇 년 동안 매우 느리게 조사와 사법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사고 당시 차의 속도를 시속 177km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79km라고 정정했으며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결과는 수많은 태국인들의 공분을 샀지만 범죄자는 이미 유유히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마약 불법 복용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벌써 만료되었고 이제 남은 혐의는 가시치사뿐인데 이마저도 2027년 9월 3일 만료됩니다. 이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겠죠. 태국에서는 이처럼 최상단에 위치한 하이소는 살인을 저지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로서들이라고 해도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지도층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상류층들은 평소 태국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하이소에 대한 미화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대중매체에서는 하이소를 성공한 사업가이자 리더이며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이소들은 경계와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로서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세뇌하여 자연스럽게 하이소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괜히 태국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신선하고 기발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각종 매체들을 활용한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본래 많았기에 덩달아 기업 광고 능력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처럼 대중매체와 광고는 지도층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그들의 권력과 이익을 강화하며 대중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불교 문화는 성별을 초월한 영혼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태국인들로 하여금 성별 정체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더불어 일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나 관광업에서 활동하기 용이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선택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요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수술 및 의료적 지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더욱더 많은 태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태국의 대중문화 속에서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며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회가 성소수자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태국 거의여층의 목적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첫째, 국제사회에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태국 군부가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포용적인 정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태국 국왕 역시 국민 모두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왕이나 군부에 대한 태국 사회의 통합된 저항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성소수자처럼 특수한 집단은 일반 국민들과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치적 논쟁과 독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때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화적 이슈를 부각시켜 위로 향하는 정치적 압력을 줄입니다. 이처럼 성소수자가 많다는 것은 태국 국왕과 군부의 독재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태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보면 성소수자의 존재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정답일 것입니다. 태국은 한 번도 독립국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근대화 초기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항상 서구 강대국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이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한국인이라면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태국 사회를 보면 그나마 강대국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태국 왕가와 군부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한 독재와 대중에 대한 사회적 탄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지만 여러모로 공산주의와 닮아 있습니다. 공산당의 권력이 국왕, 군부, 하에서로 나눠져 있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동원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